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를 쏟았는데요. 정리해 주시는 아저씨께서 이쁘게 입고 출근하는데 어서 가라고 본인이 치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카센터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매일 함께 모여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하이힐 신고 종종 걸음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전날 술 많이 드신 얼굴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출근해야 돼서 이른 시간 어린이집에 애들 맡기려고 아이 손잡고 함께 나온 워킹맘도 보입니다. 가장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말이 있어 행복한 금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애 많이 쓰셨어요. 2018년 6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 축구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군대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늦어도 2019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드는 사회적 비용 또 국방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대에 다녀오셨죠? 네, 저는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 여쭤봐도 알 것 같아요. 어제 판결에 대해서요. 그래도 짧게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돼 있었는데 네. 제도권 안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2020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하라고 헌재가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이제 이거 약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본 걸로는 헌재에서 이번에 4번째 판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이거 관련돼서 계속? 시대적인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헌재의 판단 기준이 조금 네. 달라집니다. 이 네.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법률적으로 끌고 와서 이것으로 이제 해석을 곁들여서 네. 판단을 내리는 그런 네.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런 그 판단을 내렸던 당시하고는 시대적 상황이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 과거에는 어떤 특정 종교인들만 이 양심적 그 병역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신념, 나는 어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그 남북 간의 이제 화해 무드가 그렇죠.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류하에서 평화 분위기도 됐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사상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됐다라고 네. 해서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네.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약 600여 명 정도 순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네. 90%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종교적이고. 종교자들이고요. 10% 정도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영을 안 하면 대체 복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대체 복무제라는 게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서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뭐
군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경찰로서 의무경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대체복무라는 것은 이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상 무기, 총이나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해서 그 교리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상의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잡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무는 다해야 되는데 군복이나 총이 무기가 싫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대신 군복무 대신에 어떤 사회적인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해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체복무제입니다. 네. 사주 군사훈련도 거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에 들어가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네. 사람처럼 생긴 표적의 사격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외국 같은 경우에서 이 대체복무제를 채택해서 하는 곳이 있죠. 네, 유럽 여러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를 네. 시행하고 있고 아르메니아나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개인의 어떤 사상적 자유, 종교적 자유에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허용을 하되 네. 그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기간이 1.5배 이상 길면 안 된다. 길면 안 된다. 기준을 세웠군요. 네, 기준을 세웠고 복무의 형태도 이것이 뭐 징벌적 성격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지역은 보통 이제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뭐 교통경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대체복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황이죠. 지금 어쨌건 종전 선언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전 국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국가도 소규모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2003년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대만도 사실상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지만 2000년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런 대립적인 관계에 나라가 있는 상대방의 국가가 있는데도 이런 그 대체근무제를 했단 말이에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사례들이 대체복무제 사례로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요.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의 규모가 네. 각각 뭐 한 10,000명, 2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충돌이 소규모 충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전투가 벌어져도 몇십 명 정도씩 충돌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네. 즉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해도 네. 어떤 국가 안보상에 큰 데미지가 가는 건 없고요. 대만 역시도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중국과 대치하고 있지만 해군, 공군 이것은 병력 집약적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군대가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그 대체복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당장 120만 명에 달하는 상비군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들어온다는 그런 군사적인 개입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 상황이 이들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위중하고 네. 강도도 더 큰데 네. 대체복무제를 뭐 다른 나라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논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외 사회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는 대체복무제 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지금 국회에 이미 대체복무제 관련된 그 안이 한 3건 정도 발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고민을 좀 해오셨고 네. 전해철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이철 의원 이런 분들이 그 시기, 그러니까 네. 기간이라든가 어떤 강도라든가 복무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안으로 지금 내놓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전해철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복무 기준보다 한 1.5배 정도의 기간을 좀 두고 네. 그다음에 복무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통경찰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 이런 네. 것들이고요. 이철희 의원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기간이 현역병의 한 2배 정도.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은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군복무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출퇴근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네. 형평성 차원에서 기간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대체복무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병역자원 감소 문제 이것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복무를 해서 시행을 해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국방력이 감소된다고 해서 주변국들도 똑같이 야 너희가 그런 건 병력이 아니죠. 없어지니까 우리도 안보 위협을 좀 줄여줄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보 적절한 수준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병력이 필요한데 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비용도 좀 들어가고요. 또 부차적으로는 이제 각 분야에서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들고 관련된 어떤 제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그 대체 복무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규모가 한 5천 명 정도다라고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나니까 불과 10년 만에 이 규모가 5배에서 6배 규모로 뛰었습니다. 대만이요? 예, 그런데, 최초에는 5천 네.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 2만 5천에서 2만 8천 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인터뷰 보면 그 대만에서 쿼터제를 했는데 그걸 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제가 오기 직전에 네. 그 작년도에 이제 그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제를 합헌으로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던 전 대법관이 계십니다. 그분이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관련 데이터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 네네. 기준으로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병역 자원 감소를 메꾸기 위한 비용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만 같은 경우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일을 내보내는 데 비용이 든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어제 이제 제가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전쟁이 나면 이제 그 양심적 병역자들이 감옥에 있잖아요. 이들을 대피시키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제로 후방이나 민간에서 구호 활동을 하면은 전쟁 시에도 국가적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그 민간이나 뭐 후방에서 구호 활동을 하거나 어떤 보급을 하거나 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은 대부분이 집총을 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후방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네. 이것을 군사용어로 전투근무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총기를 가지고 그 자체 방어를 하면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전투근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PMC라고 부르죠. 그 PMC도 실제 전장터에 가보면 후방 지역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총을 차고 경계 근무를 하면서 임합니다. 즉,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 그대로 이런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국가적인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다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거죠. 아까 전에 비용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역 자원 감소를 메꾸기 위한 비용이 또 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대체 복무제 때문에 국방비가 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병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네. 국방개혁에 따라서 국방개혁이 사실 어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징병 가용 자원, 즉 뽑아갈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겠죠.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또 대체 복무를 해서 몇만 명을 빼간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일정 규모 이상 병력은 필요한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엔 돈을 주고 직업군인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병장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군인 하사로 대체를 했을 때 직접적인 인건비가 매월 4배가 증가합니다. 하사가 네. 한 16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직업군인이 많아지게 되면 군인연금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비용을 더 주고 있는데 이 군인연금도 결국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비용이 당장 인건비가 뭐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매년 연평균 5조 원 정도의 인건비 추가 상승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요. 직업군인을 더 네, 부족한 중심에. 병력을 직업군인으로 바꿨을 네, 경우에 네. 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 직업군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된 그 군인연금 이 부분도 결국에는 부족분은 국가에서 혈세로 공적 자금으로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충분히 생각을 해놓고 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비책은 아직 정부에서 발표를 안 했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여기에 고민하고 대한 있는 아니요, 거죠? 이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사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예비역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비역들을 다시 채용을 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좀 더 강화를 하되 아무래도 예비군들은 1년에 뭐 며칠만 그 훈련을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임무와 직책과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돈을 조금만 주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상비군의 어떤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예비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족한 병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군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런 대체 복무제 이번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번에 헌재 판결에 관련이 됐던 이제 대체 복무제뿐만 아니라 사실 군 내부의 가용 인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화무드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모병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헌재 판결도 거기에 하나의 첫 번째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병제로 가지 않겠냐. 네, 모병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헌재 판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시류를 반영을 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평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인 북한의 위협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이 주로 육군에 의한 위협이기 때문에 육군은 결국 대규모 병력 집약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네. 대체 복무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북한하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안보 위협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더 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네. 일본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미래의 그 위협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던 그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네. 랜드 연구소. 많은 분들이 아마 브루스 베넷 박사라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분이 여러 전문가들이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되냐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최소한 40만 명의 지상군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국방개혁으로 지상군을 37만까지 줄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대체복무제까지 하고 이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면은 병력이 더 줄어들 텐데 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국방부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국방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분이니까 대안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역 자원들을 활용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육군과 해서 이제 몇 년째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역한 사람들을 약간의 비용을 주고 상비군 동일 계급의 어떤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의 급여를 주고 이 사람들을 일주일에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를 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그렇죠. 있네요. 일자리 창출 네. 차원에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하고 나서 3일 동안 2박 3일 훈련을 갔다 오면 16,000원 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16,000원에서 한 16만 원, 17만 원 수준으로 바꿔서 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병력 문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군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3359님께서 앞으로 군대 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말 구분할 것인가, 양심에 따른 건지, 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건지, 아니면 군대 가기 싫어서 그냥 하는 건지, 이 구별하기 위한 뭔가의 기준도 마련해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양심인지 꼼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사실 이게 양심이든 꼼수든 나는 양심에 따라서 군대 가기 싫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것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적 자유, 양심의 네. 자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해석을 자의로 해가지고 너는 유죄야,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본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어떤 기준,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떤 네. 제도적인 기준 잣대를 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군대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남성들, 저희 아버지, 남동생, 저희 신랑, 뭐 시동생 다 군필자예요. 물어봤어요. 이제 대체 복무로 길게 갈래? 아니면 짧고 굵게 현역으로 갈래? 했더니 그들은 다 짧고 굵게 현역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것 같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냥 대체 복무로 길게 갈래?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주변에 있는 군필자와 군 미필자가 다릅니까? 군필자들은 본인이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억울한 심정이 좀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는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네. 혹은 뭐 아버지 세대는 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그 심리적인 상황이 좀 반영이 돼 있을 수도 네. 있고요. 지금 학생분들 제가 이제 뭐 데리고 있는 학생들 몇 명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군대를 가는 것은 2년 동안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모든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네. 강제적으로 교육을 주입받는 피교육 집단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를 가장 갈망하는 그런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 복무를 했을 경우엔 집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저녁 입장에 일과 후가 되면은 자기 개인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제시를 했을 때 아마도 지금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또, 어린 아들을 둔 엄마하고요. 이미 군대를 보낸 엄마들의 생각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문자로 한번 의견 좀 보내주세요. 이 대체 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호 사무국장과 함께 대체 복무제에 드는 사회적 비용 또 국방비 관련된 문제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모든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처벌을 받아왔었는데요.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위한 이것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죠. 이로써 우리는 2020년까지 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여전한데요. 국방부에서 형평성 있는 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인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체복무제, 2번 모병제, 1번 대체복무제, 2번 모병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이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샵 0945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1698님께서 일단 용어부터 바꿔주세요. 왜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군필은 비양심입니까?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 박주민 변호사가 변호사이자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여기서 말하는 양심, 비양심은 법률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 비양심이 아니라요. 내심의 소리라는 의미의 법률적 용어라고 하네요. 가치평가가 없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요. 저는 입으로 갈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생생경제의 과외 선생님. 금요일이라 너무 신났나 봐요. 생생경제의 과외 선생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 축구가 독일을 2-0으로 꺾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피파 그러게요. 랭킹이 57이고 독일이 1위잖아요. 네. 기록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축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아, 그 정도 남자들이 그 정도 평가하면 정말 맞나 봐요. 네, 우리 사실 2002년 월드컵만큼 흥분된 사건이었고 그래요. 더군다나 러시아에서 했던 경기니까 또 좀 더 감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강을 나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 1위인 독일을 이긴 게 이렇게 대단한 건데 네. 확률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1%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5%다라는 데도 있었죠. 네. 심지어 독일이 7-0으로 이길 게 우리나라가 2-0으로 이기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요. 네, 배팅 정말. 사이트에서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도박사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제 도박사들의 생각은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험치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길 확률이 1%였다라는 거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말할 때 1%다, 5%다, 이제 승률이. 네.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수의 법칙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이요? 이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이라는 네.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시도를 했을 때 나오는 평균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독일을 이길 확률이 1%였다는 얘기는 100번을 붙으면 한 번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99번은 지는 거죠. 근데 그날 우리는 그 한 번을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100번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을 해서 한 번이 나올 확률인데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이 돼요?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그 한 번이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을 하는데 100번 중에서 59번째 나올지 첫 번째 나올지 100번째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100번을 하면 그중에 한 번은 이길 것이다. 만약에 우리 5%였다면 100번을 하면 그래도 한 5번은 이길 텐데 네. 근데 우리가 그 엄청난 날을 우리가 목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 확률이라는 거는 100번 붙어서 그러니까 한 번 이기는 거니까 네. 우리가 100번은 경기를 안 하죠. 그럼 한 30번 정도 붙어도 사실 이기기 힘들죠. 근데 독일과 우리가 어느 세월에 100경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었군요. 네. 만약에 이 1%가 맞다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앞으로 독일과 90몇 경기를 더 하면 다 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확률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으로 그리고 고정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당연히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확률이 또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겠죠. 예, 우리만의 피파 랭킹이 올라가면 네. 또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이 통계라는 게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고 평균치를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이긴 이런 기적 같은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되게 많이 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개별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 차범근 감독도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당연히 경기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는 게 정상인데 네. 어쩌다가 이길 수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선거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선거가 보면 대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여론조사 업체들이 하는 게 대선은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표본, 그러니까 모집단이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부산 거, 서울 거, 대구 거, 광주 거 다 합치면 그 전체 평균이 이제 그 대선 후보자의 득표가 되는 거죠. 네. 전국적인 득표. 근데 이게 예컨대 뭐 대통령이 누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 보면 다 다르잖아요. 뭐 호남은 누구를 밀고 영남은 누구를 밀고 서울은 누구를 밀고 네. 또 서울 중에서도 어떤 구냐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가면 요게 잘 안 맞습니다. 그 지방선거나 총선은 구별로 뭐 심지어 뭐 구청별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면 뭐 기초단체까지 다 내려가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표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니 뭐 서울만 하더라도 이게 민주당이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만 전체 평균 득표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거의 한 30% 넘었습니다. 네. 근데 구청장으로는 거의 뭐 그때 25대 1이었나요? 26대 1이었나요? 한 개 빼고는 민주당이 다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요거는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아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개별성, 그러니까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확률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지 않을 확률이 크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모집단이 적다라는 얘기죠. 적으면 네. 어떤 다른 이제 변수가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스포츠의 통계가 참 많이 이용돼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도 이 통계로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뭐 스웨덴전 보니까 뭐 우리가 유효 슈팅이 0개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네. 또 독일전에는 선수들이 얼마를 뛰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 스포츠의 통계가 많이 이용되는 이유 이것도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감으로 많이 했었죠. 네, 네. 감독도 보면 대충 제가 오늘 몸이 좋구나 이러면 뛰어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전반적으로 이제 과학화가 되기 때문이죠. 네. 스포츠 과학화인데 사실 이 스포츠 과학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만큼 숫자가 많은 경기가 없거든요. 뭐 볼 카운트부터 또 아웃 카운트도 3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데이터 야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예 야구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야구 통계학을 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이버 매트릭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팀들도 많은데 네. 대표적인 구단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팀입니다.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머니볼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영화 제목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팀의 성공을 영화로 담은 게 바로 네. 영화 머니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를 하면 슈퍼스타를 예를 들면 무조건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감독의 느낌에 따라서 기용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오클랜드라는 팀은 그게 아니라 선수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가치에는 실제로 보면 선수의 실력도 있지만 선수의 사생활이라든가 선수의 인기라든가 선수의 이미지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개의 뭐 역할을 해준 건 맞는데 네. 전체 평균을 보면 또 타율이라는 게 이게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실제로는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예컨대 출루율이 되게 높은데 몸값이 낮는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선수들만 뽑아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팀 전체 연봉은 떨어지는데 성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무려 20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만년 하이팀인데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거 야구는 역시 통계 게임이구나. 통계를 잘 이용하면 선수의 몸값을 제대로 책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게 바로 네. 영화 머니볼이죠.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그 피터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의 원리, 뭐 통계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야구에 투영시켜서 네. 이제 야구를 분석하는 데 쓴 건데 김성근 감독이 맞습니다. 이걸로 유명하죠. 네, 대표적인 데이터 감독으로 유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SK 있을 때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스포츠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또 항상 또 통계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라는 게 결국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이 선수는 평균 3할을 치지만 하필이면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5타수 무안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선수가 3할이라는 얘기는 한 시즌을 뛰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선수는 10경기 나오면 3안타를 치는 선수다라는 뜻이지 오늘 만약에 무슨 한국 시리즈 결승전인데 꼭 안타를 3개를 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네. 갑자기 소위 말하는 미친 선수가 되어서 뭐 5타수 안타를 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5타수 무안타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으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야구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축구로 돌아와서요. 네. 우리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졌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이 3전 전패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1무 2패는 할 거다. 그러니까 독일전에 비기거나 이길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확률을 계산한 건가요? 확률이라기보다는 네. 심리에 가까운데. 아하, 심리. 요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박사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전체
그 확률을 이제 근거로 삼긴 하는데 이 전체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건을 그 전체 사건의 확률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이거는 개별 사건입니다. 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확률로 보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앞에 앞면 나왔다 해가지고 세 번째 던지는 게 무조건 뒷면에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죠. 그것도 여전히 확률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저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뒷면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얘기죠. 이 내가 지금 한 번 던질 때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비슷한 게 바로 우리 아이 낳을 때 비슷합니다. 네네. 지금 성비가 거의 100대 1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아이 하나에 남자아이 하나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가정에서 첫째를 딸을 낳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성비로 보면 다음에는 아들이 나와야 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다음에 또 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아이를 낳을 확률은 여전히 50%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정을 다 모으니까 성비가 1대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별 사건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거는 첫 경기가 우리가 이겼던 졌던 두 번째 경기가 이겼던 졌던 세 번째 독일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 보면 앞에 2연패를 났다 해서 마지막 경기를 비기거나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기는 이제 그 경기인데 요런 이제 도박사의 오류가 왜 중요하느냐 경제학에서 하는 이유가 의사 판단을 할 때 자칫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 오를 때가 됐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네. 없습니다. 네. 또 우리 과거에 보면 뭐 집에서 화투를 하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꼭 돈 잃다 보면 이제는 딸 때가 됐는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도 딸 때가 된 건 아니죠. 확률은 여전히 50대 50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만약에 이제 실수하게 되면 끝까지 매달리게 되죠. 언젠가는 오를 거야. 언젠가는 한번 오를 거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확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개팅을 한 10번 나갔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 내가 10번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그렇죠. 사람이 나올 거야.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 축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앞에 2연패를 당하면 세 번째도 사실 질 확률이 더 높다고 그 봐야 심리적으로도 되죠. 위축되고 또 실력이 또 그렇다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그 팀이 나쁜 게 대표적인 이번에 사실 독일이었죠. 독일의 경우는 첫 경기를 졌고 두 번째 경기를 간신히 이겼는데 세 번째 경기를 결국 졌습니다. 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리 실력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에 두 경기가 나빴다는 것은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 확률이 더 높다 이래 보는 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독일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전번 월드컵 우승팀은 다음 월드컵에서 16강에 못 나간다. 네. 그러니까 죽을 쓴다. 쉽게 네. 말해서. 이런 징크스라고 하던데 그럼 이것도 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죠. 근데 실제 네.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 보면 지난번에 스페인도 그랬었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전대 우승팀이 첫 경기에 지금 다 졌거든요. 아마 이쯤 되면 새로운 하나 신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일종의 이제 승자의 저주 같은 거. 승자의 저주. 네. 그러니까 전 우승팀의 저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붙이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만약에 굳이 분석을 하라고 하면 요럴 수는 있겠죠. 항상 어떤 팀이 한번 우승을 하려면 그 전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스쿼드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을 최대한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다음 대회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요, 월드컵이라는 건 4년에 한 번 열리고요. 네. 4년에 나왔던 선수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또 정해져 있지 않고 네.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있죠. 전대 우승팀에 대해서는 다른 팀들이 분석을 많이 하죠. 쟤들이 이런 부분이 강점이고 저런 점이 약점이다라는 것을 분석을 많이 할 수도 많이 있고. 노출돼 있군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전대 우승팀의 경우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좋지?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 약간 오만함이랄까. 지난번에도 됐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 독일이 그런 너무 지적을 하셨죠. 오만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되고 또 하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지난주 그렇죠. 우승팀인데 맞아요. 이번에도 이만큼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는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승자의 저주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가 보면은 처음 나오는 팀이 첫 경기를 예상보다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번에 아일랜드가. 아이슬란드였죠. 아이슬란드가. 네. 첫 경기 아르헨티나랑 1대1로 비기고 나머지 두 경기는 다 집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통계나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 중에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냐. 이렇게 또. 경제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초심자의 행운. 네. 뭘 하는데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잘 되는 현상. 이런 걸 말하는데. 하고 나서 본인도 놀래. 네. 내가 왜 이렇게 잘했지? 나 이러고요. 원래 타고난 사람인가? 그러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친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났어요. 뭐지? 나는 원래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했다가 들어가서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 카지노라든가 네. 뭐 과거에 화투 같은 거 너 한번 해봐. 저 못하는데요. 한번 당기면 돼. 그래가지고 당겼는데 덜커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기 그 코넬대의 이제 심리학자인데 농구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공인가 자유투를 하는데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했을 때 두 번째도 과연 성공을 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과연 성공 확률이 높을까? 이제 높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네, 이런 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구 팬들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자의 한 91% 정도가 첫 번째 골이 들어갔으면 두 번째 골도 잘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첫 번째 골이 실패한 사람은 두 번째 골에 그러면 안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아무리 첫 번째 실패했으면 두 번째도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이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나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이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나 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편견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넣었던 이제 자유투가 정말 운 좋게 네. 들어갔을 경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경제에 아까 적용해서 이게 원래 경제 원리니까요. 주식 투자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럼 처음 대박 본 주식 투자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신상에 좋겠네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내 네. 실력이냐, 내 운이냐, 그리고 또 과연 다음번에도 성공을 할까. 이런 거 보면 벤처 투자에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냈는데 초반에 너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이제 너무 기분이 이제 좋고, 이게 무조건 되는가 보다 해서 크게 돈을 끓이다가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 과거에 싸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강남스타일이 히트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냈는데 강남스타일만큼 히트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유를 모르겠다. 원래 강남스타일은 그렇게 히트할 줄 몰랐는데 네.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고 나머지는 정말 강남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거의 비슷한 이런 이제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 네. 정말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영화나 연극, 드라마 같은 특히 컨텐츠 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만큼 우리 경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이런 소위 말하는 운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 사실 인정하게 되면 나의 성공이 단순히 이제 나의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론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났네요. 겸손하자. 네. 한국 축구팀 16강은 못 나갔지만 아주 큰 승리를 거뒀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귀국했죠. 비난이 아닌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는지 분석해서 다음 월드컵 때는 정말 16강을 넘어 8강을 넘어 이런 기대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꿈을 가져야죠. 꿈을 가져야 돼요? 네. 알았어요. 8강을 넘어,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구, 야구, 이런 스포츠를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692님, 대체복무제 10년 정도 길게 하면 지원자 줄 거예요. 4489님, 대체복무제, 징병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하셨고요. 또 8636님, 개인 택시 이참복입니다. 대체근무제 보내주셨어요. 2263님, 저 군 시절에 교회 갔겠다고 하니까요. 하사가 찬송가 불러보라고 하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